어머니, 어차피 오래도 못 사실 텐데, 그냥 여기서 빨리 가세요. 영하 30도 냉동 창고 문이 철컥 잠기고 안쪽에서 두드리던 제 손은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밖에서는 경희의 비웃음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이 집의 모든 걸 바꿀 단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몰래 숨겨둔 어떤 기록 말입니다. 과연 저는 이 얼음 같은 지옥에서 살아 그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 대박 나실 겁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7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몸이 먼저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었죠.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이불을 개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며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실 불빛을 보았습니다. 며느리 경희가 또 밤을 새운 모양이었어요. 요즘 들어 며느리는 밤마다 전화 통화를 하거나 노트북을 붙잡고 무언가를 계산하곤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는데 며느리와 아들 철수가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가게 빚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지금 기회가 왔잖아요. 이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더 큰 사업을 시작하면 1년 안에 빚은 다 갚고도 남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가게는 아버지가 평생 일군 거잖아. 엄마한테도 의미가 있는 곳이고. 철수의 말에 며느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미 가지고 빚 갚아요? 시어머니는 어차피 우리한테 짐일 뿐이에요. 가게 일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밥만 축내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수산물 시장 가시기 전에 창고 청소 좀 해주세요. 어제 냉동실 쪽 정리가 엉망이더라고요.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시장 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와 아들이 다시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며느리의 눈빛에는 뭔가 욕심이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산물 시장에 도착하니 벌써 상인들이 분주하게 물건을 나르고 있었어요. 나는 우리 가게 창고로 들어가 청소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냉동 창고 안은 영하 20도의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느껴졌죠. 손이 시려워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며느리가 시킨 일이니 해야 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 창고 구석진 곳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그것은 돌아가신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과 함께 접힌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토지 등기 문서의 사본이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몰래 사두었던 땅의 문서였는데 지금은 그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알릴 수는 없었죠. 며느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분명 가게뿐 아니라 이 토지까지 담보로 잡으려 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나는 수첩을 재빨리 옷 안쪽 주머니에 숨기고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청소는 다 하셨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훑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네, 거의 다 했습니다. 며느리가 창고 안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내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님, 혹시 여기서 뭐 주운 거 없으세요? 남편이 예전에 여기 중요한 거
숨겨뒀다고 했거든요. 며느리의 손길이 거칠게 내 몸을 더듬었고 결국 수첩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숨기셨어요? 며느리가 수첩을 낚아채더니 펼쳐봤지만 다행히 토지 문서는 이미 내가 다른 곳에 감춰둔 상태였죠. 낡은 수첩 하나 가지고 뭘 이래요. 노인네가 추억이나 되새기려고 그랬나 보네. 며느리는 수첩을 냉동 창고 구석에 내던지며 비웃었습니다. 수첩이 얼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죠. 어머님, 오늘 창고 얼음 제거 작업 좀 해주세요. 벽면에 성에가 너무 많이 껴서 냉동 효율이 떨어진대요. 그거 다 긁어내야 해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쿵쿵거리며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수첩을 주워들고 남편의 필체를 쓰다듬었어요. 여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곧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함부로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속으로 다짐하며 수첩을 다시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얼음 제거 작업을 시작하자 온몸에 냉기가 스며들어 뼈속까지 시렸어요. 손은 곧 감각을 잃었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지만 나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3시간을 일하고 나니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점심때가 되어 창고 밖으로 나왔더니 며느리가 친구와 함께 가게 앞 테이블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려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시어머니 있잖아. 완전 촌노인이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맨날 구두쇠처럼 전기세 아낀다고 불도 안 켜고 물도 아껴 쓰라고 잔소리만 해대. 며느리의 친구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에이,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그래도 좀 챙겨드려야지. 며느리가 코웃음 치며 말했죠. 챙겨?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챙겨. 그냥 밥이나 축 내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밥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며느리는 나에게 늘 찬밥을 주면서 이것도 감지덕지 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찬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속으로 생각했죠.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아들 철수가 가게로 들어오더니 나를 보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창고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물건 찾기 힘들잖아요. 미안하다, 철수야.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나 보구나.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철수는 한숨만 내쉬고는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지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가게 빚 때문에 철수도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 빚을 해결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오후에는 며느리가 창고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나에게 창고 열쇠를 맡기지 않았어요. 항상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내가 창고에 무단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저녁 무렵 손자 민호가 창고 쪽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창고 천장에 달린 CCTV 카메라를 닫고 있었어요. 나는 민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야, 저 카메라 아직 잘 작동하니?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창고 관리 철저히 하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녹화도 잘 되고 있어요. 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 카메라 잘 관리해라.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며느리가 내 방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방을 뒤지려는 것 같았어요. 나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었고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어머님. 깜짝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지만 나는 며느리의 속셈을 이미 알고 있었죠. 며느리는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내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나와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죠. 어머님, 노인복지지원금 통장 어디 있어요? 당장 가져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 통장은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내 팔을 잡아 끌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뒀는지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직접 찾을 거예요. 며느리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자 팔이 저려왔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을 꺼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빙긋 웃었죠. 이렇게 순순히 줄 것이지 왜 숨기고 그래요? 어차피 이 집에서 쓸 돈인데.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손에는 텅 빈 통장만 들고 있었어요. 다 찾아왔어요. 어머님, 어차피 냉동 창고에서 일하시면서 밥값은 버시잖아요. 이 돈은 우리 가게 빚 갚는 데 보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당연한 일을 설명하듯 태연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 지원금은 내가 한 달 동안 힘들게 일하며 모아둔 돈이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껴두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돈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어머님도 이해하시죠? 며느리가 덧붙인 말은 마치 내가 동의한 것처럼 들렸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동의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내 손에 툭 던지더니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텅 빈 통장을 바라보니 눈앞이 캄캄했죠.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그것을 꾹 눌러 삼키고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거실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거 봐. 이번에 새로 나온 한정판이야. 150만 원짜리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뜬 기분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 가방을 보는 순간 내 노인 복지지원금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가게 빚을 갚는다고 했던 그 돈이 결국 명품 가방으로 둔갑한 것이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나는 며느리가 거실 테이블에 펼쳐둔 서류들을 몰래 살펴봤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대출 서류였는데 그 안에는 우리 가게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 도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내가 가진 상가 부지의 도면 일부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내 재산까지 조사해서 담보로 잡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나는 그 서류를 조용히 사진으로 찍어두고는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며느리의 야심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철수가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엄마, 경희 말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정말 힘든 거 아시잖아요. 엄마도 좀 협조해 주셔야 우리가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철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밀려왔어요. 아들마저 며느리의 말에 넘어가 나를 설득하려 드는 것이었죠. 철수야, 엄마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아니란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철수는 한숨만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나를 냉동 창고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창고 온도를 더 낮춰야 해요. 새로 들어온 수산물이 많아서요. 어머님이 직접 창고 안에 들어가서 온도계 확인하고 정리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는 창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영하 25도의 차가운 냉기가 몰아쳐 나왔고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시간 없어요. 며느리의 재촉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자 사방이 얼음 덩어리로 둘러싸인 것처럼 추웠습니다. 창고 안에서 1시간 넘게 일하고 나니 손발의 감각이 거의 사라졌어요. 나는 밖으로 나와 몸을 녹이려 했지만 머리가 어지러워 잠시 벽에 기대어 쉬어야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상한 수산물 상자를 내 발 앞에 던지며 말했어요. 이것도 정리하세요. 버릴 건 버리고 쓸만한 건 따로 담아놔요. 상한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고 나는 속이 메스꺼워졌지만 묵묵히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내 모습을 보며 혀를 차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때 손자 민호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를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민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CCTV가 잘 보이는 곳에서 일하세요. 제가 나중에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민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나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저녁 무렵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노인네 나이 먹더니 쓸데없는 것만 챙기고 있어. 통장 숨기고 그러더라니까.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 며느리의 비웃는 목소리가 귀에 쟁쟁 울렸어요. 나는 그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 숨겨둔 재력의 원본 서류를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 손자 민호의 학교 사물함 열쇠와 함께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민호를 만나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며느리가 나를 불러 세우더니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곧 사업 확장하면 이 가게를 제 이름으로 돌릴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쉬시면 돼요. 며느리의 말투는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것처럼 단호했어요.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며느리는 내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가장 중요한 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나는 조용히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여러 서류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중 눈에 띄는 서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가입 서류였어요. 가입일은 불과 한 달 전이었고 수익자는 며느리와 아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내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것이 분명했죠. 손에 쥔 서류가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재빨리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는 원래 자리에 놓은 뒤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쉴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방문을 살짝 열어 귀를 기울였죠.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정리되는 게 많아지잖아. 보험도 나오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내용은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일하다 보면 뭐 별일도 생기고 그러잖아.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지. 누가 봐도 사고로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죠. 며느리의 통화가 끝나자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철수가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헛것 보지 않으세요? 경희 말로는 엄마가 없는 사람도 보이고 그런데요. 혹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아들의 말에 나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수야, 나는 멀쩡해. 헛것 같은 거 본 적 없어. 내가 항변하자 철수는 답답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엄마, 치매 환자들은 다들 자기가 멀쩡하다고 하잖아요. 경희가 엄마를 위해서 걱정하는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나는 아들이 며느리의 거짓말에 완전히 넘어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나를 보는 의심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내 말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며느리가 문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나를 냉동 창고로 불러냈습니다. 어머님, 안쪽에 쌓인 것들 좀 정리해 주세요. 제가 가면 허리가 부러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창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나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잠금 장치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나를 창고에 가두려고 한다면 빠져나올 방법이 필요했죠. 나는 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 잠금 장치 틈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이 완전히 잠기지 않을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내가 작업하는 동안 창고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정리를 마치고 나오자 며느리가 나를 가로막았어요. 어머님, 곧 사업 확장 대출 받으러 가는데 이 상가도 담보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데 동의 좀 해주셔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명령조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안 돼. 이 상가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담보로 잡을 수는 없어.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살려고 하는 건데 혹시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내 침묵을 보며 코웃음을 치더니 돌아섰어요. 어머님, 어차피 곧 해결될 문제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 말의 의미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발밑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역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는 모르고 있었죠.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무너질 날이 곧 올 것이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나에게 다가와 이상하게 친절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가 시아버님 제삿날이잖아요. 친척들 다 모시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왜 갑자기 제사를 언급하는지 의심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다 오시면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잘 지내시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는 알 수 없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며느리가 재산이 치매니 이상한 말을 자꾸 꺼내는 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나는 CCTV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창고 입구, 가게 안쪽, 사무실 구석까지 총 3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는 모든 순간이 녹화될 것이었습니다. 손자 민호가 관리하는 녹화 파일은 이미 안전한 곳에 백업되어 있다고 했죠. 나는 카메라를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며느리가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가 돌아서자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곧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남편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수첩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우리 집사람 부탁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글귀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죠. 여보, 내가 꼭 이겨낼게요. 우리 재산 지키고 며느리의 악행을 밝혀낼 거예요. 속삭이듯 말하고는 상가 건물의 원본 등기 서류를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며느리가 함부로 담보를 잡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특별히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서 내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고생 많으시니까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나는 그 음식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밥맛이 없구나. 내가 거절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며느리가 따지듯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식사를 거부하고 바로 창고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내 등 뒤에서 날카롭게 꽂히는 것을 느끼며 나는 살아남기 위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친척들을 맞이하며 어머님께서 요즘 많이 힘드시다는 말을 은근히 흘렸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급속 냉동 창고에 제사 음식 재료가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수산물 좀 꺼내주세요. 제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냉동 창고로 향했어요. 창고 문을 열자 영하 30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였지만 나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수산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가장 안쪽 선반에 있는 명태를 꺼내려고 손을 뻗는 순간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급히 돌아섰는데 창고 문이 닫히고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고 그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 감으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고 곧이어 자물쇠가 채워지는 찰컥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나는 문을 향해 달려가 있는 힘껏 두드렸습니다. 경희야, 문 열어. 제발 문 열어. 내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영하 30도의 냉기가 옷 속으로 파고들어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리기 시작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나는 주머니에 넣어둔 나무 조각을 떠올리며 잠금장치 쪽을 더듬었지만 며느리가 워낙 강하게 자물쇠를 채운 탓에 나무 조각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탈출구가 막힌 것이었죠. 나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이었어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를 여기서 꺼내라. 제발 살려달라. 목청이 터져라 외쳤지만 두꺼운 냉동 창고 벽은 내 목소리를 가두어 버렸어요.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남편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이 남긴 것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손발의 감각이 점점 사라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곧 그 박동마저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틈 사이로 작은 빛이 스며들었어요. 누군가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희미해진 의식을 붙잡고 문 쪽을 바라봤어요. 문이 조금씩 열리더니 손자 민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빨리 나오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민호가 온 힘을 다해 나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창고를 나오자마자 나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고 눈앞이 아득했어요. 민호가 나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내 다리는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며느리는 나를 보자 깜짝 놀란 척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왜 거기 계세요? 민호야, 할머니를 빨리 거실로 모셔드려. 며느리의 목소리는 놀란 것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호가 나를 부축해서 거실로 데려갔고 친척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소파에 앉았고 이를 덜덜 떨며 말을 제대로 할 수조차 없었어요. 며느리가 친척들 앞에 나서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요즘 망상병에 걸리셔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방금도 스스로 냉동 창고에 들어가셔서 문을 잠그신 거예요. 다행히 민호가 발견해서 구출했지만 정말 위험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망상병이라니, 그럼 치매인가? 아이고, 그러면 큰일인데. 친척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지만 나는 제대로 해명할 힘조차 없었어요. 입술이 얼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온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아들 철수에게 건넸어요. 여보, 이건 정신병원 강제 입원 동의서예요. 의사 선생님이 주신 건데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빨리 서명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 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모두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철수가 서류를 받아들고는 펜을 집었어요. 나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철수야, 안 돼. 엄마는 멀쩡해. 며느리가 나를 창고에 가둔 거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아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가 다치기 전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망설임 없이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마저 나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소파에 기댄 채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속으로 맹세했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며느리가 내 옆으로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짐이 되지 마세요, 어머니. 그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차갑고 섬뜩했어요.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온몸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내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내 눈빛을 보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돌아서서 친척들에게 다시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 빨리 병원으로 모셔가야 할 것 같아요. 친척들 중 일부는 며느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나는 조용히 손자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나는 눈빛으로 고맙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며느리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나를 병원으로 보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CCTV에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가진 재산이 며느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는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무너질 날이 곧 온다. 구급차 안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여전히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담요를 여러 겹 덮어주며 할머니, 괜찮으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일 힘조차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급히 달려와 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합니다.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졌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심각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따뜻한 링거를 꽂았어요. 나는 천천히 의식이 돌아오면서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내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냉동 창고에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가족분들 말로는 스스로 들어가셨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나는 의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며느리가 나를 창고에 가두었어요. 문을 잠그고 나가버렸다고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그게 정말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혹시 증거 같은 게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손자가 확인했어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차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단 할머니 상태를 기록해 두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진단서 발급해 드릴게요. 의사의 말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소한 의학적 증거는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손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민호는 내 침대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CCTV 영상 다 확보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창고에 가두고 자물쇠 채우는 거
다 찍혀 있어요. 제가 USB에 백업해서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민호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호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랑 저한테 할머니가 치매 걸렸다고 계속 거짓말했어요. 저는 이제 엄마 편이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가방 안쪽에 숨겨둔 작은 명함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어요. 민호야, 이거 할머니 친구 변호사 선생님 명함이야. 내가 퇴원하면 이분한테 연락 좀 해줄래? 민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 민호가 나간 후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증거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모르는 재산도 있고요. 나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침대 옆 탁자에 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나는 그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저체온증이 심하셨대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민호가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내 손을 잡으려 하자 나는 슬쩍 손을 빼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 순간 짜증이 스쳤지만 곧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빨리 회복하셔야 해요. 우리 가족 모두 어머님이 필요하니까요. 며느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나간 후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무력하고 늙은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곧 생각이 바뀔 것이었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차근차근 복수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CCTV 증거는 확보했어요. 둘째, 의사의 진단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 등기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요. 넷째, 며느리가 내 명의로 가입한 5억 원짜리 생명보험 서류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기면 며느리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었어요. 나는 또한 며느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확장 대출에 대해서도 알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상가 부지를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친척 중 한 명인 고모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고모는 내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님, 정말 냉동 창고에 스스로 들어가신 거예요. 경이 말로는 그렇다던데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요. 나는 고모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모님, 제가 왜 스스로 그런 곳에 들어가겠어요? 며느리가 저를 가둔 거예요. 고모는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경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큰일인데요. 고모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고모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고모는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고모님. 제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틀 후 나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퇴원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할머니,
진단서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겪으신 일은 명백히 학대에 해당합니다. 나는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지고 와서 나를 데리러 왔지만 나는 며느리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창고 일은 제가 다른 사람 구해서 시킬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식적이었지만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토지 등기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이 땅의 현재 시세는 25억 원이 넘었어요. 며느리가 가게 빚이니 사업 확장이니 하며 날뛰고 있지만 이 서류 하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내가 당한 모욕과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변호사 명함을 꺼내 들고 내일 아침 첫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아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대출 승인 거의 다 났어요. 다음 주면 계약서 쓸 수 있대요. 그럼 우리 사업 확장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뜬 기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나는 이불을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날이 곧 온다. 퇴원 후 이틀째 되는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가져온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CCTV 영상에 며느리분이 창고 문을 잠그는 장면이 명확히 나오고 의사 진단서에도 저체온증과 학대 정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변호사는 안경을 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진행 중인 대출에 대해서는 할머니 명의 재산을 담보로 하려 하니 대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이틀이면 법원 결정이 나올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며느리에게 순종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어요. 며느리는 내가 갑자기 순해진 것을 보고 의아해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정신 차리신 것 같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경계를 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대출이 막혔다고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렸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뭐라고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도 안 돼요. 서류는 다 준비했잖아요 라고 항변했어요. 통화를 끄는 며느리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대출 승인 거의 다 났다고 했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공황 상태가 역력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뭐 하신 거 있으세요? 이상하게 대출이 막혔는데.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난 여기서 청소나 하는 노인일 뿐인데. 며느리는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다시 은행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변호사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남편분 토지 서류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전에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간절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남편이 어디 숨겼는지 찾을 수가 없어.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내 방 안을 둘러봤지만 서류는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죠. 며느리가 나간 후 나는 서랍 속에 숨겨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주명의 변경 통보서 초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냉동 창고 관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자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의자를 권했어요. 할머니, 그날 일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CCTV에 다 찍혀 있던데 며느리분이 문 잠그고 가시는 거 말이에요. 관리자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영상 사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관리자는 주저없이 USB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할머니가 오실 줄 알았거든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CCTV 영상 추가 사본 확보했어요. 그리고 제사 모임을 며칠 후에 열 계획인데 그때 모든 것을 공개하려고 해요.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친척들 앞에서 공개하면 며느리분이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저도 그날 참석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아들 철수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아버지 제사를 이번 주 토요일에 지내려고 하는데 친척들 다 모시자. 철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제삿날이 아직 멀었는데 왜 갑자기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 마지막 도리를 제대로 하고 싶구나. 친척들한테 다 연락해서 꼭 오시라고 해라.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에게도 제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희야, 이번 제사는 특별히 준비하고 싶구나. 남편한테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말이야. 며느리는 귀찮다는 표를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준비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아직도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애쓰는 이 상가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야. 며느리는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웃어넘겼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손자 민호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제삿날에 할머니가 신호를 보내면 USB를 텔레비전에 연결해 줄 수 있겠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나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모든 진실을 보여줄 거야. 내가 큰 도움이 됐어. 민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며칠 후면 제삿날이었습니다. 나는 친척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참석을 부탁했어요. 고모님, 꼭 오셔야 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삼촌, 이번 제사는 특별히 의미가 있으니 꼭 참석해 주세요. 친척들은 모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대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밤늦게까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며칠만 더 기다려라.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제삿날 아침 거실에는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삼촌, 사촌들까지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가득 채웠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밝은 옷을 입었지만 그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나를 흘끔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평온한 표정으로 제사상을 정리하며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고모님, 오랜만이에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고 친척들은 내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것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내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조용히 계세요. 이상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나는 며느리를 보며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친척들에게 다가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삼촌 오셨어요. 어머님이 요즘 많이 힘드셔서 걱정이에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는데 말이에요. 며느리는 미리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듯 친척들에게 암시를 주고 있었습니다. 제사 절차가 시작되고 모두가 제사상 앞에 모였어요. 나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남긴 것들을 제대로 지킬 거예요.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절을 마치고 일어서자 친척들이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척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고인이 남긴 마지막 약속과 관련된 것인데요. 내 말에 친척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께서 요즘 망상 증세가 좀 있으세요. 병원에서도 치매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친척들에게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애썼어요. 하지만 나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평생 수산물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시나요? 그건 남편이 땀 흘려번 돈을 현명하게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님, 괜히 옛날 이야기 하시지 마세요. 다들 힘드신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어요. 경희야,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가 가장 궁금해하던 이야기란다. 조금만 들어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 눈빛에는 공포와 의심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나는 친척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재산을 잘 지키라는 부탁이었죠. 그때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내 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눈치챘어요. 며느리는 또다시 원본 문서를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죠. 몇 분 후 며느리가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건물주 변경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조용히 메시지를 지우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에서 코트 안주머니를 확인하며 원본 토지 등기 문서를 꺼내 살짝 펼쳐봤습니다. 내가 탐내던 보물은 내가 모르는 곳에 있었단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문서를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거울 앞에 선 나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확신에 찬 눈빛이 거울 속에 비쳤어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아들 철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친척들이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철수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나는 철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유일한 진실을 곧 보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철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내 손을 쳐다보며 뭔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하는 듯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내가 나에게 준 고통만큼 너도 곧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제사상 앞에 다시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했던 모든 악행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냉동 창고에 갇혔던 순간, 노인 복지지원금을 빼앗겼던 순간, 치매 환자로 몰렸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분노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다스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많이 힘드셨다면서요. 고모님, 이제 괜찮아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며느리가 제사를 빨리 끝내자고 재촉하며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들 바쁘실 텐데 너무 오래 계시면 피곤하시잖아요. 이제 슬슬 정리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친척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이 순간 고요해졌고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진실이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은 숨을 죽이며 내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손자 민호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텔레비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친척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고인에 대한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우리 재산을 지키라고 부탁했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명확했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어머님이 또 노망난 소리를 하시네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한다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나는 며느리를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경희야, 내가 입 다물 차례야.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니까. 나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본 토지 등기 문서였어요. 친척들이 숨을 죽이며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땅의 등기 문서입니다. 이 땅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시세가 25억 원이 넘어요. 내 말에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고모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님, 그럼 그 땅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가 부지도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경희가 그토록 탐냈던 것들이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서류를 다 확인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찾던 것은 사본이었어. 원본은 내가 항상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지. 며느리는 뒤로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2개의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것은 법원의 대출 금지 가처분 결정문이고 이것은 건물주 변경 통보서입니다. 변호사가 며느리에게 서류를 건네자 며느리는 손이 떨려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본 며느리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게 무슨... 대출이 왜? 변호사가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님께서 진행하시던 대출은 할머님의 재산을 무단으로 담보로 잡으려 했기에 법원에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 건물의 소유권은 이미 할머님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어요. 며느리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내 사업이 다 망하잖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나는 손자 민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텔레비전 앞으로 가서 USB를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냉동 창고 앞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며느리가 나를 창고 안으로 유인하고 문을 잠그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계세요. 금방 오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자물쇠를 채우고 그대로 가버렸죠. 영상은 내가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장면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경악하며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형님을 죽이려고 한 거야.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함정이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영상은 경찰에 이미 제출되었고 전문가 감정 결과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냉동 창고에 가뒀을 때 난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 며느리는 고개를 흔들며 부인했지만 친척들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며느리가 친척들 앞에서 나를 망상병 환자로 몰아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어머님께서 요즘 망상 증세가 있으세요. 스스로 창고에 들어가셔서 며느리의 거짓말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친척들에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제 명의로 5억 원짜리 생명보험까지 몰래 가입했고요. 고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형님을 정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들 철수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제가 정신병원 동의서에 서명까지 했는데 철수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철수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외면한 진실의 대가야. 내 아내가 내 엄마를 죽이려 했는데도 넌 그녀의 편만 들었어. 철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자가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가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사람입니다. 영상 증거와 의사 진단서가 모두 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에게 다가가자
며느리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며느리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일단 서해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며느리가 끌려나가며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어요. 늙은이 주제에 잘난 척하더니 다 계획한 거였어. 당신도 편하게 못 살 거야. 며느리가 완전히 나간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친척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 이 일은 며느리 개인의 탐욕 문제였습니다.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위로했습니다.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사실 수 있겠네요. 나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것들 제대로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는 낡은 수첩을 펼쳐 남편의 필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여보. 며느리 경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친척들과 수산물 시장 상인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어요. 검사가 CCTV 영상과 의사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영하 30도의 냉동 창고에 가두어 살해하려 했고 5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이며 보험 사기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며느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경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고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며느리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임대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며느리 명의로 된 사업체는 몰수 처리해 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며느리분은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며느리가 그토록 애썼던 사업 확장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동업자들이 찾아와 항의했지만 변호사는 법적 근거를 들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님께서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담보로 잡힌 물건이 없어서 파산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은행 담당자의 말을 듣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모든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출금 상환 압박과 사업체 몰수로 며느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출소 후에는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나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이제 짐이 되지 마세요. 그 말이 이제는 며느리 자신에게 돌아간 것이었죠. 수산물 시장에 가자 상인들이 나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그 며느리 정말 나쁜 사람이었네요. 친척도 죽이려 하다니. 할머니가 잘 이겨내셔서 다행이에요. 상인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이제 이 시장에서 페류나로 낙인 찍혀 다시는 발을 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척들도 며느리를 완전히 외면했어요. 고모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 사람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아들 철수로부터 왔습니다. 철수가 며느리를 찾아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희, 이제 우리는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철수의 결정은 단호했고 며느리는 남편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나는 철수에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겠니? 철수는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제 아내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혼은 제가 내린 결정이에요. 며느리는 5억 원을 탐내다가 10억 원이 넘는 상가와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후회가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은행을 찾아가 아들 철수의 가게 빚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내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작은 돈이었어요.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다 갚으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감옥에서 더욱 큰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얻으려 했던 것을 내가 손쉽게 해결해버린 것이니까요. 며느리에게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패배였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경희야, 내가 짓밟은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 그건 남편이 평생 땀 흘려 일군 것이고 나의 존엄이었지. 내가 빼앗으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내 삶 전체였어.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편지를 읽고 무엇을 느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다 했어요. 친척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행동은 노인의 지혜로운 심판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형님을 존경합니다. 친척들의 칭송이 부담스러웠지만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두고 나머지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학대 피해자 지원단체에 각각 500만 원씩 기부했어요. 기부 증서를 받으며 단체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탐냈던 돈이 이제는 더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된 것이었어요. 수산물 시장의 냉동 창고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내게 너무나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창고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돌아서는데 그 안에서 죽을 뻔했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도 지나간 일이었어요. 나는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아들 철수에게 말했어요. 철수야,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철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면회를 온 철수에게 며느리가 울며 용서를 빌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냉정하게 거절했고 며느리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씁쓸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수를 완수한 것에는 만족했지만 한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사건을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었다고 스스로 정의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철수가 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철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철수가 방 안으로 들어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엄마의 노동과 희생을 외면했어요. 엄마가 평생 일군 것들의 가치를 몰랐고 경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철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철수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하단다. 철수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져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철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란다. 내가 그걸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내 말에 철수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철수와 나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모자 사이에 금이 간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손자 민호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산물 시장 같이 가요. 제가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민호의 밝은 목소리에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함께 수산물 시장으로 향했고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새로운 가게 시작하시는 거 맞죠? 저도 도와드릴게요. 나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할머니랑 함께 이 가게를 다시 일으켜보자. 우리는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 텅 빈 공간을 둘러봤어요. 이곳은 남편과 내가 평생 땀 흘려 일군 곳이었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곳이었습니다. 상가 재정비 작업을 시작하면서 철수도 합류했습니다. 엄마, 이 가게 이름을 엄마 이름으로 짓고 싶어요. 정순 가게라고 하면 어때요? 철수의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며칠 동안 우리 가족은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순 가게라는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산물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축하해 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편히 지내실 수 있겠네요. 며느리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나는 마침내 심적인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냉동 창고에 갇혔던 그 공포도 이제는 지나간 기억이 되었어요.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일군 것들을 지켜냈어요.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더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낡은 수첩을 꺼내 남편의 필체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수첩은 이제 복수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상징으로 간직될 것이었어요. 새로운 가게에서 일하면서 나는 과거의 냉동 창고 냉기 대신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와 신선한 해산물을 사가고 민호가 밝게 웃으며 나를 도왔어요. 철수도 예전보다 훨씬 책임감 있고 성실한 모습으로 가게를 관리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나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때 저 안 도와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민호는 수줍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시장 상인들은 나를 현명한 여주인으로 인정하며 존경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일을 혼자 다 해결하시다니. 우리도 할머니처럼 강하게 살고 싶어요. 상인들의 칭찬에 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나는 숨겨진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센터와 청소년 교육재단에 각각 1,000만 원씩 기부했어요.
기부금 전달식에서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경험과 용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나는 가게 앞에 앉아 햇볕을 쬐이고 있었습니다. 손자 민호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민호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호야. 할머니는 지금 정말 행복해.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며 나는 더 강해진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70평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련이었지만 그것을 이겨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차가움과 분노 대신 따뜻함과 용서를 선택하는 노후를 맞이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철수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민호는 신선한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산물 시장의 활기찬 소리들이 귓가에 들려왔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평생 사랑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수첩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함께 일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빛을 보게 됐어요. 당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수첩의 표지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시장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고 그 빛깔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70년의 삶을 돌아보니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결국 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켜냈어요. 인생의 마지막 황혼을 평안하고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문을 열자 따뜻한 저녁밥 냄새가 났어요. 철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호가 밝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저녁 먹어요. 나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것이구나.